네,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전기차 포드 가격 인하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피바다를 향한다 이런 격한 얘기도 좀 나오네요. 포드가 그 자사 전기차 주력 모델인 그 머스탱 마하 2 가격을 아주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네, 보니까 뭐 많게는 한 $8,100,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포드 이 전기차가 그 테슬라 경쟁 모델이 이제 주요 경쟁 모델이 테슬라 Y인데 그거보다 좀 더 싸졌습니다. 네, 이 바람에 이 포드 발표 나고 나서 테슬라 주가가 아주 많이 빠졌었고요. 지금 포드는 이번 가격 인하에 대해서 판매 성장하고 고객 가치 간의 최적의 조합을 달성하기 위한 시장 적응책이다.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가격을 내렸다는 걸 시인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격 경쟁이 이렇게 심화가 되면 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업계 전체적으로는 좀 손해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피바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건가요? 블룸버그가 전한 걸 보면은 네. 포드가 이렇게 전기차 가격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판매 감소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엔 포드 전기차 판매가 11% 한 해 전보다 줄어든 걸로 돼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가격을 떨어뜨린 머스탱 전기차 같은 경우는 미국 인프레 감시법 세부 규정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당 $3,750, 우리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 세 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게 이제 이 기종에는 적용이 안 되게 됐습니다. 그 바람에 머스탱 이 전기차 미국 내 판매가 지난달에 무려 50% 이상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린 거다 하는 지적을 하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가격 인하가 적용되는 모델은 2023년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재고 처분 성격도 강한 거죠. 지금 피바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하면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 CEO가 새해 서한을 이렇게 직원들한테 보내는데 그걸 이제 미국 CNBC가 입수해서 어제 전했습니다. 이 서한을 보면은 올해가 전기차 경쟁이 피바다로 끝날 수 있는 격렬한 경쟁의 시작점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자 이렇게 또 강조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경제 전문 매체도 보도를 하면서 분석을 내놨네요. 베런스도 비슷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하이에 큰 전기차 공장이 있죠. 그래서 해외 시장도 그렇지만 중국에서도 지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비아디라든가 말씀드린 샤오펑, 리오토 이런 데하고도 중국 현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테슬라가 신차 사이버 트럭을 내놓은 게 있는데 거기 녹슨 자국이 있다는 그런 소비자 불만도 제기된 것도 이번에 테슬라 가격 주가 떨어지는데 작용한 것 같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환경적으로 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지켜보겠고요. 다음 얘기는 유럽 재계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에서 패배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나 봅니다. 그동안에도 유럽 재계 쪽에서 그런 불만들이 많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아주 한 20개 주요 산업 부분의 주요 기업이 한 70명 정도가 공동으로 유럽연합에다가 이걸 규제 완화 같은 걸 아주 적극 촉구를 했습니다. 네. 미국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패배할 위험이 커졌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저께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하고 이제 지금 유럽연합 순회 의장국이 벨기에인데 거기 총리가 벨기에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 이제 이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선언문을 내놨습니다. 보면은 유럽의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가 지난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침체, 수요 감소, 그다음에 생산비 증가, 거기다가 투자 이탈 같은 아주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제조 시설도 속속 폐쇄되고 노동자들도 떠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뭘까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에너지 비용 떨어뜨려 달라는 거, 그다음에 행정, 환경 규제 부담 완화, 그다음에 이제 청정 기술 그거는 당위성을 인정하는데 자금 지원을 확대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간담회 독일 바스프 회장도 참석을 했는데 네.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유럽 규제가 복잡하고 어떤 여러 가지 절차 기간도 굉장히 길다. 그다음에 투자 인센티브도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 당장 상황을 바꿔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간담회가 또 다른 쪽에서도 의미가 좀 있나요? 그렇죠. 지금 네. 그 보면 폰데라이언이 이제 6월에 유럽의회 선거가 있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도부가 바뀌는데 자기가 연임 도전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간담회 이 공식 선언하고 나서 처음 참석을 한 겁니다. 지금 블룸버그는 이 만약에 폰데라이언이 지금 이제 연임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네. 2기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은 이렇게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그 환경 입법 추진 이걸 이제 지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계속 강하게 밀어붙여 왔는데 그거하고 이렇게 재계 불만이 나오는 산업 경쟁력 확보 사이에 어떤 절충점을 찾는 게 상당히 그 2기 그 폰데라이언 2기 집행부의 주요한 과제가 될 거다 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이렇게 대중 견제 움직임을 강화해 오는 와중에도 프랑스가 전략적 자율성을 좀 강조하면서 엇갈린 기조를 보인다고요?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요? 그 왕이 중국 공산당 그 외교부장이 그저께 네. 파리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외교부가 그 만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전했는데 네. 작은 이유는 이겁니다. 프랑스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유럽연합 전체의 어떤 그런 기조와는 다르게 마이웨이 전략적 자율성 이걸 강조했다는 걸 아주 특히 부각시켰습니다. 그 지금 중국 외교부 설명을 보면은 네. 프랑스가 이번 이 자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한다는 점 이걸 이제 강조했다는 거 그걸 부각시켰고요. 그리고 또 프랑스가 이른바 그 전략적 자율성을 견지하면서 중국하고 전략적 협조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마크롱이 그간 좀 해온 언급들을 보면 이런 흐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뭐 네. 그 얘기가 많았죠. 이를테면 유럽이 미국 추종자가 되면 안 된다. 또 미국 동맹이 곧 미국의 결정을 모두 따르는 속국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그 지적을 해왔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른바 그 지금 유럽연합이 디리스킹 위험 제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중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적절한 뭔가를 이제 거리를 두겠다고 했는데 지금 프랑스는 이것도 지금 조금 발을 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하고 계속 경제 협력을 강화해 왔고요. 그러니까 뭐 시진핑도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작년 4월에 마크롱이 베이징 갔을 때 2차례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도 마크롱이 중국으로부터 분리되면 안 된다. 또 대만 위기가 심각해지는 게 유럽 이익에 부합이 되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내 대답은 단연코 아니다. 이렇게 아주 화답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그때 중국이 아주 뭐 화끈하게 계약을 해줬죠. 에어버스 160대, 헬리콥터 50대 같은 거 구매 계약 체결을 했죠.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중국 외교부라든지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외교부 발표를 보면은 왕이가 이번에 마크롱 만나서 그 중국 프랑스가 모두 상임이사국이죠. 안보리. 그거 상기시키면서 실용적인 관계를 갖자. 그래가지고 어떤 다극화 그 시스템으로 세계를 안정시키는 기반이 되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 밀어내자는 겁니다. 네. 자전 뭐 지금 이게 프랑스가 지금 확실히 마이웨이 기조를 해서 지금 좀 미국이 좀 떨떠름할 겁니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군요. 다음 얘기는요. 러시아 얘기인데요. 이게 어제 저도 보고 좀 놀랐던 보도긴 합니다. 핵무기 우주 배치 단호히 반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도 그렇다. 핵무기 우주 배치 이 얘기 자체가 좀 관심이 가잖아요. 이게 네. 발단이요. CNN이 지난 16일 보도를 한 게 발단입니다. 네. 그 미국 소통령에서 이른바 그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핵 전자 기파 무기를 개발한다. 이게 뭔가 하면은 그 우주 공간에서 핵 폭발을 일으키면 이제 엄청난 에너지파가 생기니까 네. 이게 이제 그 위성망을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상에 무슨 뭐 휴대전화 이런 것들이 막 완전 불통이 되는 그런 무기를 지금 러시아가 개발을 한다는 그런 그 보도가 나오고 백악관도 슬그머니 뭐 그걸 거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여기 발끈해서 그저께 지금 러시아 관영 매체 보도를 보면 그저께 그 러시아 국방장관 만나서 얘기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 서방이 우리가 그걸 개발하지 않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네 정치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핵무기를 우주에 배치하는데 단호히 반대해왔고 지금도 불변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미국 등이 하는 일만 우리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덧붙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국을 걸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우주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미국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 네. 그리고 오히려 우주 협정 준수라든가 공동 작업을 하자고 몇 차례 제안을 했는데 미국이 굉장히 감정만 격해져 가지고 시비만 한다. 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뭐 알 겁니다.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쇼이구도 같은 국방장관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고 이걸 서방도 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잡음을 일으키는 게 지금 백악관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도록 미국 공화당이 견제를 하니까 의회를 압박하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네. 푸틴의 연례 국정연설도 예정돼 있네요. 오늘 29일입니다. 네. 지금 뭐 관심들이 있는 게 지금 다음 달 중순에 러시아 대선이 있죠. 푸틴이 지금 5번째 도전을 하는데 뭐 거의 뭐 다른 당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연설에서도 아마 이런 앞으로 자기 그런 국가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걸 많이 부각시킬 거다. 푸틴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정치 일정을 고려해서 최소한 향후 6년의 과제를 설정하게 될 거다. 이 6년이라는 게 이제 자기가 재선이 되면은 2030년까지 대통령직을 더 하니까 그러니까 재선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걸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6년을. 그렇죠. 네. 또 하나 지금 이 나발리 사망에 대해서 지금 푸틴이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 네. 워낙 국제사회에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혹시 국정연설에서 그걸 언급을 할지도 지금 뭐 주목이 되는 상태입니다. 네. 그 우주무기, 핵무기 우주 배치 이 얘기 조금만 더 이어가 보면 미국이 러시아 우주무기 실험 계획을 만료하기 위해서 비공개 접촉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푸틴이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데 네. 지금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그저께 보도를 했는데요. 이제 미국 소식통통을 이용해서 전했는데 미국 정보 당국하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보도가 지난주에 나왔죠. 이 CNN 보도가 그 전주에 조용히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보다로 개발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걸 중국이나 인도가 중재를 한 것 같다. 그런 거 물론 이제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뮌헨 안보회의에서도 브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인도, 중국 사람들하고 여러 차례 만났는데 이 문제를 논의를 한 것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폴리티코 보도는요. 러시아 쪽에서도 초기에 미국이 이렇게 뭐 해서 접촉을 한 것 같은데 CNN 보도가 딱 터져 나오니까 이제 러시아가 발을 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뭐 안 한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백악관이 걱정하는 게 러시아가 우주 핵무기 실험을 더 강행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걸 동맹들한테도 무슨 뭐 이렇게 같이 또 뭐 압박하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걸 걱정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도 확인된 건 없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이후에 오염수가 잇따라 누출된 것과 관련돼서 국내외 불안감을 안겼다, 뭐 경고를 했다. 어디에 경고를 한 거고요?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드리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요. 작년 10월에 네. 도쿄전력이 운영하죠. 거기 하청업체 직원들이 그 다핵종 제거 설비 배관을 청소하는데 갑자기 그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가 터져 나와가지고 그걸 뒤집어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 7일에도 그때는 또 배관 밸브를 열어둔 채 작업을 하는 바람에 오염수가 한 1.5톤 정도가 또 누출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일본 정부가 화가 잔뜩 난 모양입니다. 어제 그 경제산업상이 그 도쿄전력 사장 만나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걸로 NHK가 보도를 했습니다. 도쿄전력의 원전 폐쇄 작업 안전성이 지역도 그렇고 국내외 불안감을 안겼다. 이런 점을 좀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하라 하니까 이제 도쿄전력 쪽에서는 사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또 보니까 기시다 총리도 산업장관 만나서 엄격하게 하도록 그 조치를 하라고 또 거듭 지시를 한 모양입니다. 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도 같은 이런 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개선 여부를 계속 자기들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 제가 이렇게 자꾸 조금씩 또 조용할 만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네요. 이 오염수와 관련돼서 중국이 일관되게 좀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지금도 그렇죠. 일본이 이 오염수를 책임 있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중국 생태환경부 홈페이지에 자기네 부장 장관
그 글이 어제 떴는데요. 이 사람이 그저께 중국에 있는 일본 대사를 불러들여 가지고 이 문제를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해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이고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국제 모니터링 장치 구축에 전적으로 협력하라고 거듭 촉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홍콩 매체는 오염수를 둘러싼 중국하고 일본의 갈등이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오염수 1차 방류 직후인 작년 8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했고 일본이 지금 과하게 입각해서 하라고 하면서 계속 압박하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네.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다가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담 때 중국하고 일본이 정상회담 하고 나서 그때 조금 좀 상황을 관리하는 국면으로 들어갔는데 또 이런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근데 일본은 중국의 수입 금지가 비과학적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이제 좀 중국을 조금 이렇게 좀 추스리려고 했는지 작년 일본 주중 대사를 전격 교체를 했습니다. 가나스키라는 사람을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작년 12월에 부임하고 나서 이제 지난달에 시진핑한테 신임장 제정을 했는데요. 계속 같은 얘기를 합니다. 과학적 지식에 근거해서 이 대화로다가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중국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합니다. 네. 다음 얘기는 미국에서 이거 지난번에 전해주셨을 때 좀 화제가 되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주셨던 부분인데 대입에서의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 폐기 이 문제잖아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그렇게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조금 이거하고 비슷한데 좀 맥락이 다른 건데요. 버지니아주에 있는 토머스 제퍼슨 과학기술고라고 이건 아주 공립학교인데 아주 명문이고 이 버지니아주는 한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주지원들도 해서 이제 자녀들을 가장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의 하나입니다. 저도 이 카운티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러셨어요? 워싱턴 근무할 때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미국 연방대법원이 네. 이제 이 학교가 이제 여기 이제 아시아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20년에 학생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이유를 내서 입학제도를 바꿨습니다. 가지고 입시도 없애고 그래가지고 인정평등 그런 걸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도입하고 나서 첫 해에 입학을 보니까 아시아계 비중이 전체 학생의 그전에는 73%인데 54%로 많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백인, 히스패닉, 그다음에 흑인 학생 입학률은 늘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계 학부모들이 이건 역차별이다. 그래가지고 제소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심에서는 아니다 했는데 2심에 가서는 아시아 학부모들의 입장을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1심에서는 아시아 학생 학부모들이 그건 일리가 있다 했는데 2심에서는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부모들이 대법원에다가 이걸 이제 해달라고 그랬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이 문제는 우리가 심리하지 않겠다. 기각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심이 확정된 겁니다. 네. 기각을 했을 때는 사유를 밝히게 돼 있나요? 아니면 아니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네. 이번에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네.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게요. 이 보면은 이제 연방 대법관 중에서 보수 성향인 세뮤얼 얼리토하고 클레어런스 토머스 그러니까 두 사람이 2심 판결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 그 소수 의견은요. 특정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수하다고 해서 이렇게 차별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새 제도가. 네네. 그래서 이거는 위헌이다 했는데 저는 그래도 연방 대법원이 이거를 다루지 않기로 그렇게 해서 아시아계가 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것도 흐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연구 결과가 있네요. 운동 효과가 여성이 남성보다 크다. 그래요? 글쎄, 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메디컬 센터 심장 연구소가 미국 보건통계센터 데이터베이스 한 40만 명 성인 해가지고 이제 한 22년 정도 자료를 쭉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이 똑같은 운동을 해도요, 똑같은 그 시간 동안 여성이 남성보다 운동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질병 같은 거라든가 조기 사망 방지하는 것 같은 데서 훨씬 더 여성이 운동 효과가 크고 그다음에 남성보다 운동을 좀 덜 해도 효과가 훨씬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이 신체 해부학적으로 남성보다 좀 다른 점이 있는 게 그게 원인인 것 같다. 이를테면은 남자가 대개 여자보다 폐활량이 많고 심장이 크고 체지방량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운동 시간이 짧아도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 건강보성 효과가 같거나 더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운동량을 하면 효과가 크고 조금 적게 하더라도 효율성이 좀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뭐 운동 헬스클럽 효과에 가보면 대해서. 여성들이 와서 막 하고 뭐 살 많이 빠졌다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글쎄 이거하고 연계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전 남성이 운동을 더 여성이 뭐 여러 가지 신체 구조상 운동할 때 남성보다 힘이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더 큰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저도 꾸준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제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